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가영사 시리즈 잠자는 숲입니다. 아침부터 다카야나기 발레단 소속 단원인 미호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의 전화가 옵니다. 같은 발레단 단원이자 친구이고 하우스메이트인 하루코가 어젯밤에 사람을 죽였다는 전화였어요. 미호는 너무 놀라서 급하게 발레단 사무실로 갑니다. 미호가 발레단에 도착하니까 이미 경찰차 몇 대가 와 있어요. 그리고 경찰 중에 가가 형사가 미호한테 발레단 분이시죠? 하고 미호를 사무실 안으로 들여보내줍니다. 사무실 안에는 발레단 경영자인 시즈코와 미호한테 전화로 소식을 알려준 연출가 가지타가 있었고, 가지타가 미호한테 어젯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제 시즈코랑 가지타 그리고 하루코가 같이 밖에 있다가 하루코가 일이 있어서 먼저 발레단 사무실로 돌아왔대요. 근데 사무실에는 이미 강도가 침입해 있었고, 강도가 하루코한테 덤벼들어서 하루코는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꽃병을 들어가지고 강도 머리에 내리쳤다고 해요. 근데 강도는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았고 하루코도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호는 하루코가 저항을 하지 않았으면 하루코가 죽었을 수도 있다면서 정당방위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요. 시즈코랑 가지타는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경찰이 그 말을 순순히 믿어주냐가 문제라면서 하루코도 참 운이 없는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운이 없는 아이. 미호가 그 말을 곱씹어 봅니다. 하루코랑 미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같은 발레 학원에 다니면서 친해졌는데 둘 다 발레 실력이 뛰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같이 발레 교실에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는 다카야나기 발레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둘은 도쿄로 같이 상경을 해요. 그리고 둘 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 정식 발레단 단원이 됩니다. 언젠간 둘이 같이 백조의 호수 공연을 하자는 꿈을 가지고 그동안 서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근데 반년 전에 하루코에게 운이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루코가 막 새 차를 사서 운전한 재미를 들였었는데요. 하루는 미호를 조수석에 태우고 하루코가 신나게 빗길을 달리다가 사고가 나요. 그 사고로 미호는 약간의 뇌진탕 경상에 그쳤는데 하루코는 오른쪽 무릎 관절이 완전히 탈구되는 중상을 입습니다. 하루코는 자업자득이라면서 그래도 미호 너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을 해요. 발레라는 게 하루만 쉬어도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하루코는 부상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요. 여전히 사고 전 수준에 한참 모자랐다고 해요. 근데 그런 하루코가 또 이번 사건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될까봐 미호는 하루코가 제발 정당 방위가 인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찰은 경영자인 시즈코한테 발레단 건물의 평소 문 단속 상태나 생활 패턴 등을 물어봐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는 발레단 연습 시간이고 5시부터 8시까지는 발레 학교 수업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시즈코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시즈코의 딸이자 여기 다카야나기 발레단의 간판 발레리나인 아키코가 가끔 와서 자고 간다고 해요. 부녀가 같이 살지 않는 이유는 발레단 경영자와 발레리나의 관계에 사적 감정이 끼어들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어제 사건 날 시즈코는 하루코한테 열쇠를 주고 문단속을 맡겼다는데요. 이 발레단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경찰이 물어보니까 시즈코는 본인이랑 딸인 아키코만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미호한테 하루코의 평소 성격은 어떻냐고, 혹시 쉽게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냐고 물어봐요. 미호는 하루코가 냉철하면서도 화내는 일 없이 늘 침착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냐면서 죽은 남자의 사진을 미호한테 보여줘요. 사진 속 남자는 20대 후반에 수염을 기른 남자였는데요. 미호는 처음 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미호가 하루코는 이제 어떻게 되냐고, 그 남자가 먼저 덤벼들어서 생긴 일이니까 정당방위 아니냐고 막 따지듯이 말하는데요. 경찰은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확증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요. 경찰이 미호한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미호가 현관을 나오니까 가가 형사가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에 타라고 합니다. 발레 재밌어요? 운전을 하던 가가 형사가 물어보는데요. 사실 가가 형사는 미호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3달 전에 상사가 소개팅을 시켜줘가지고 상대 여성이랑 같이 백조의 호수 발레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2막까지는 너무 지겨워서 가가 형사는 계속 졸기만 하다가 3막에서 왕자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악역인 흑조가 등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백조를 연기한 아키코보다 흑조 연기에 완전 매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흑조를 연기한 발레리나가 바로 미호였어요. 다음날 현장 검증을 하는데 죽은 남자의 측두부에 함몰이 있었고 하루코가 내리쳤다는 청동제 꽃병과 상처 부위가 일치해요. 또 내리친 횟수도 2번 이상이면 과잉 방어로 볼 수 있는데 검증 결과 한 번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남자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했는데요. 창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는 현재로선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이나 캐비닛 같은 데를 뒤져본 흔적도 없었어요. 자세한 사고 경위를 듣기 위해서 현장으로 용의자인 하루코를 부르는데요. 하루코의 말에 따르면 어젯밤에 시즈코와 가지타랑 함께 카페에서 중앙극장의 지배인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할 일이 남아서 10시 조금 안 돼가지고 사무실에 먼저 돌아갔다고 합니다. 시즈코가 준 열쇠로 사무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사무실 불을 켜자마자 뭔가 직감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책상 뒤편에서 나타나가지고 책상 위에 가위를 집어들고 자기한테 덤벼들길래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꽃병을 들어가지고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미호와 하루코는 방 2개랑 거실, 주방이 딸린 집을 빌려서 함께 살았는데요. 미호는 하루코 걱정에 하루코의 빈 방만 계속 들여다봅니다. 식욕도 없어서 밥도 안 먹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벨이 울려요. 가가 형사였습니다. 하루코 방에 들어가서 옷장 서랍을 뒤지는 가가 형사를 보고 미호가 그 남자가 하루코와 잘 아는 사이라고 의심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가가 형사는 다양한 가능성을 의심해보는 게 우리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자 사진을 발견하는데요. 가가 형사가 이 사람은 누구냐고 하니까 미호는 우리 발레단의 댄서인 야기유라고 합니다. 둘이 사귀는 사이냐고 물어보니까 미호는 하루코한테 들은 건 없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다카야나기 발레단은 일주일 뒤에 차이콥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이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에도 연출가이자 안무가인 가지타의 지도 아래 모든 단원이 연습에 매진을 합니다. 미호도 이 공연의 1막과 3막에 등장하는데 미호는 이번 공연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해서 반드시 잘해내야 된다는 다짐을 해요. 단원 중에 야스코라고 미호와 하루코보다 3년 선배고 실력 좋은 발레리나가 있는데요. 특히나 발레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가지고 예전에는 꽤 통통한 몸매였는데 요즘은 혹독하게 살을 빼가지고 이제는 광대뼈가 아주 두드러질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모든 단원의 이목이 한 사람한테 집중이 되는데요. 발레단의 간판인 아키코가 연습을 시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키코는 동양인스럽지 않은 몸매를 가진 데다가 정확하고 우아한 동작에서 나온 표현력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미호를 포함한 단원들 모두가 겉으로 말은 안 하는데 아키코 쟤는 절대 못 이긴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저녁에 발레단 연습이 끝나고 가가 형사는 응접실에서 하루코의 애인이자 무용수인 야기유를 신문합니다. 어제 저녁은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야기유는 레슨이 끝나고 발레단 사람들이 자주 가는 바에 가서 술 한잔하고 10시 반 정도에 나와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죽은 남자의 신원이 밝혀진 건 사건 발생 3일 후였어요. 기욤이라는 여자가 아무래도 자신의 애인인 것 같다고 하는데요. 애인이 행방불명이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혹시 이 사람이냐면서 죽은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죽은 남자의 이름은 가자마이고 나이는 25살이라고 해요. 지방의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술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2년 전에는 미술 공부를 하려고 뉴욕에 간 적이 있었는데 1년 정도 뉴욕에 있다가 다시 일본에 돌아왔고 요새 다시 뉴욕에 가겠다고 돈을 모아서 비행기 티켓까지 샀는데 뉴욕으로 떠나기 이틀 전에 사망을 한 거였어요. 기욤이는 가자마가 떠나기 전날에 만나자고 했었는데 연락이 없었대요. 그리고 뉴욕에 도착하면 바로 자기한테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또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가자마의 집에 가보니까 뉴욕으로 떠날 거였으면 신문을 끊었을 텐데 현관 앞에 신문이 수북히 쌓인 거 보고 뭔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자마가 돈을 얼마나 모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기욤이는 아마 200만 엔쯤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발레단 사무실 타겟으로 강도질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경찰은 가자마가 돈 때문에 발레단 사무실에 침입한 건 아니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자마의 집을 수색하는데요. 책상 서랍을 뒤지다가 작은 종이로 된 티켓 하나를 발견해요. 작년 날짜에 다카야나기 발레단의 발레 공연 티켓이었습니다. 가가 형사는 다음날 다시 발레단을 찾아갑니다. 경영자인 시즈코한테 가자마라는 이름에 대해서 아냐고 물으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연습실에서 혼자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고 있는 미호를 발견합니다. 가가 형사는 음악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춤을 추는 미호의 움직임에 또 감탄에 빠져요. 그런데 한참 열심히 춤을 추던 미호가 갑자기 기계가 멈추듯이 정지해버립니다. 가가 형사가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호가 가가 형사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언제 왔냐고 물어봐요.
가가 형사는 조금 전에 왔다면서 근데 방금 갑자기 왜 멈췄냐고 물어보는데요. 그 말에 미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입니다. 가가 형사는 미호 씨 춤 솜씨에 정말 감탄했다고 하니까 미호는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하루코는 언제 석방되는지 물어봐요. 가가 형사는 아직 의문이 좀 남아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가자마의 사진을 미호한테 보여주면서 혹시 이 남자 아냐고 물어봅니다. 미호는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가가 형사는 아무래도 가자마가 그날 발레단에 현금이 아닌 다른 걸 훔치려고 들어온 것 같다면서 혹시 이 발레단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는지 물어봐요. 미호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발레단에서는 댄서가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가는 미호의 말에 그러네요 라고 하면서 그럼 당신도 이 발레단의 보물이겠네요 라고 느닷없이 좀 느끼한 멘트를 날립니다. 다카야나기 발레단과 가자마의 접점을 알아낸 건 사건이 발생하고 5일이 지나서였습니다. 다카야나기 발레단은 우수한 댄서한테 해외 유학을 보내주곤 했는데요. 그 유학지 중에 뉴욕 발레단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뉴욕 발레단이 있던 데가 예전에 가자마가 뉴욕에 있을 때 살던 아파트 근처였다고 합니다. 또 가자마네 집에서 찾은 발레단 티켓의 날짜가 1년 전 3월인데 그게 가자마가 뉴욕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직후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발레에 관심도 없었던 가자마가 발레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뉴욕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을 거라는 게 경찰의 추측이었습니다. 경찰은 타지에 나가면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뭉치는 경향을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어떠한 목적이든 뉴욕에 나가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뉴욕은 정말 매력적인 도시라고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고 오빠가 며칠 전에 뉴욕에 자기 방에서 자살을 했다면서 뉴욕은 사람 잡아먹는 도시라고 치를 떠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혹시 가자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고 하니까 다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동료 형사가 자기가 전에 발레를 하던 사람들 좀 알았다고 하는데요. 원래 발레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다고 해요. 다카야나기 발레단 경영자의 시즈코를 보라면서 재벌의 딸이면서도 아직까지 결혼도 안 하고 발레 외길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레단의 간판이 아키코는 사실 시즈코의 양녀라면서 원래는 시즈코 사촌언니의 딸인데 아키코의 발레 재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양녀로 들였다고 해요. 이렇게 발레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무조건 발레가 우선이어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랑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키코, 좀 더 고개를 땡겨! 가지타의 고함이 날아오는데요. 도쿄 플라자 홀에서 오후 6시 본 공연 개막에 앞서서 발레 단원들은 실제 공연 스케줄대로 마지막 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3막이 시작되고 미호와 파트너인 야기유가 무대로 나가는데요. 미호는 춤을 추는데 뭔가 이상함을 느껴요. 왜냐면 아무리 잘 춰도 가지타의 지적이 없을 수가 없는데 춤이 끝날 때까지 가지타에게서 아무런 지적이 없습니다. 미호가 마지막 포즈를 잡고 객석 쪽에 가지타가 앉은 자리를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가지타가 앉아있긴 한데 몸을 옆자리에 기대고 있는 채로 아까부터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상해. 미호의 외침에 단원 몇 명이 가지타한테 뛰어가요. 그리고 가지타를 흔들어 보는데 가지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가가 형사와 동료 형사들이 공연장에 도착하고 형사 중 한 명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데요. 한창 무대 총 연습이 진행 중에 가지타가 갑자기 쓰러져서 발레 단원들이 급하게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가지타를 보자마자 늦었다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했대요. 의사가 경찰들과 함께 가지타의 몸을 조사해 보니까 셔츠 등 쪽에 갈색의 얼룩이 묻어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셔츠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고 약간이지만 출혈도 있어서 독이 든 주사 바늘 같은 거에 찔려서 사망한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검시 결과 가지타는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이 나요. 연출가가 죽었다고 해서 공연을 미룰 순 없어서 단원들은 공연 이후에 조사를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공연 티켓을 산 가가 형사도 공연을 보러 공연장으로 들어가요. 1막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미호가 가가 형사를 발견합니다. 수고했다는 가가 형사의 말에 미호는 가지타 선생님 어떻게 됐냐면서 왜 갑자기 돌아가신 거냐고 가가 형사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물어보는데요. 가가 형사는 자세한 건 아직 모른다면서 이제부터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하니까 미호는 그러겠네요 하고 눈을 귀엽게 껌뻑껌뻑합니다. 그 모습에 가가 형사는 미호가 인형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는 미호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가 형사는 아까 미호가 붙잡았던
자기 옷자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이막이 시작되고 미호가 나오질 않는 걸 깨달은 가가 형사는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가지타가 쓰러진 게 산막 연습 때였으니까 범인이 독을 묻은 침을 산막 직전이나 이막을 하고 있을 때 붙여놨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지금 이막 공연을 하고 있는 아키코는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가지타의 셔츠 등 쪽에 많은 양의 니코틴 액이 묻어있는 걸로 봐서는 단순히 침에 니코틴이 묻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사처럼 일정량의 니코틴이 어떤 장치로 인해서 주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막 공연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가가 형사는 동료 형사에게 수사 내용을 듣는데요. 가지타는 쓰러질 당시에 셔츠 위에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점퍼 등 쪽 안쪽에만 니코틴 갈색 얼룩이 묻어있고 점퍼 바깥쪽에는 말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을 주입하는 장치가 그 점퍼의 안쪽에 붙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지타는 이 다카야나기 발레단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이라 가지타가 사망을 하면 발레단원 전체에게 큰 타격이 되는 거라서 그것까지 감안하고 살인을 저지를 정도면 가지타한테 꽤나 원한이 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때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서 가가 형사가 다시 객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이라고 출연자들이 모두 나와서 관객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가 형사는 미호를 발견합니다. 미호는 옅은 파란색의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요. 기품과 우아함, 가련함이 느껴지는 미호의 모습이 가가 형사 눈에는 너무도 예뻐 보입니다. 뒷정리까지 끝나고 밤 11시가 다 돼서야 발레 단원들에 대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단원들 말에 따르면 미호와 야기호가 무대로 나간 산막 전까지 분명 가지타는 살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기호를 신문하던 중에 갑자기 야기호가 아 하더니 뭔가 기억이 났다면서 총 연습을 하기 전에 야기호가 지나가다가 가지타의 점퍼가 어떤 의자에 걸쳐 있는 걸 봤대요. 근데 점퍼를 들어보니까 물에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지타는 누가 점퍼에 물을 흘린 것 같다면서 대충 분장실 앞에 복도에 널어두었다가 있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총 연습 때 이막이 끝날 때쯤에 다 말랐다면서 가지타는 그 점퍼를 입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호 차례였는데요. 미호는 긴장을 했는지 눈을 깜빡여 가면서 그때 상황을 얘기합니다. 보통 가지타 선생님이 항상 지적을 하는데 웬일인지 지적을 안 해서 계속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가지타 쪽을 쳐다봤다고 해요. 그 외에는 아는 게 없다던 미호도 뭔가 생각이 났다면서 중요한 건 아닌데 자기가 춤을 추러 나갈 때 가지타 선생님이 분명 복도 쪽 통로에 서 있었던 걸 봤대요. 근데 그 다음에 봤을 땐 의자에 앉아서 쓰러져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경찰은 가지타의 등에 난 상처 위치를 봐도 그렇고 가지타가 의자에 앉는 순간 점퍼에 붙여놓은 독침 장치에 찔려서 사망을 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미호가 발레단 입구 문을 여는데 사무실에서 나오는 가가 형사와 마주칩니다. 가가 형사는 지난번 사건 때도 그렇고 어제도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안 쉬냐고 하니까 미호는 발레는 하루만 쉬어도 몸이 굳어버린다면서 매일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가 형사는 그 어떤 일에 열정을 바친다는 게 참 대단하다면서 존경스럽다고 말을 해요. 미호는 가가 형사의 진심이 담긴 말에 고맙다고 대답을 하는데요. 그리고 탈의실로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가가 형사가 아직도 자기를 보고 있어요. 미호는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그 느낌이 싫지는 않습니다. 미호가 음악을 틀고 연습을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컨디션이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코가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목 근처가 뻐근해집니다. 결국 앗 한 소리와 함께 비틀거리니까 주변에 동료들이 달려와서 미호를 바닥에 눕혀요. 그리고 누군가 미호를 안아가지고 옆에 휴게실 소파에 눕히는데요.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미호가 눈을 뜨니까 가가 형사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연습을 하러 간다는 미호를 가가 형사는 제지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를 불렀으니까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금세 나타나가지고 미호를 진찰해요. 의사는 그냥 가벼운 빈혈 같다면서 푹 쉬면 나을 거라고 합니다. 볼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고 가가 형사가 나갑니다. 발레 단원들을 지도하는 미스트레스인 다에코가 미호한테 다가와서 저 형사 아까 갑자기 뛰어들어왔다면서 혹시 생각나냐고 미호한테 물어봐요. 뛰어들어요? 미호가 되물으니까 다에코는 그렇다면서 네가 쓰러지려는 순간에 갑자기 밖에서 뛰쳐들어왔다면서 아마 밖에서 춤추는 걸 계속 지켜봤던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에 미호는 아, 네 하면서 가슴에 걸쳐있던 담요를 슬쩍 끌어당깁니다.
가지타를 부검해 보니까 사인은 역시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습니다. 3mm 정도의 바늘이 가지타의 등을 찔렀고 그 안으로 니코틴 농축액이 주입됐다는 것도 확실시 되었어요. 문제는 니코틴 농축액은 담배를 물에 담그기만 하면 일반인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데다가 또 이게 반드시 의료용 주사 바늘을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어서 범인이 어떤 방식으로 가지타의 등에 독을 주입했는지를 밝히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가 형사는 다카야나기 발레 단원들이 자주 간다는 바에 가보는데요. 바 안에서 아까 미호가 쓰러질 때 같이 있었던 다이코를 발견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가지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고 물어보는데요. 다이코는 가지타는 발레에 관해서 엄격했다면서 특히나 본인이 좋아하는 댄서 스타일이 확실했다고 합니다. 가지타는 일단 철저하게 마른 사람을 좋아했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발레단 간판이 아키코 같은 타입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발레 단원들은 가지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다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그 부작용으로 생리불순이나 영양실조에 걸린 단원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혹시 미호도 다이어트에 대한 부작용이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다이코는 미호가 오늘처럼 쓰러진 적은 처음이긴 한데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우두커니 서버리는 일이 그동안 몇 번 있었다고 해요. 미호 말로는 잠깐 어지러워서 그랬다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한 미호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가가 형사가 안심했다는 말투로 말하니까 다이코는 웃으면서 미호가 꽤 마음에 드나 보네요 라고 하는데요. 가가 형사는 전에 미호의 흑조 연기에 아주 감탄했다면서 아름다운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미호는 20일 후에 있을 요코하마 공연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나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연습이 끝나고 야스코랑 근처 카페에 가는데요. 평소에는 커피만 시키던 야스코가 오늘은 웬일로 샌드위치까지 시키는 걸 보고 미호는 꽤 놀랍니다. 야스코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통하니 참 매력적이었는데 지금은 철저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거의 뼈만 남을 정도로 마른 몸이 되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샌드위치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야스코를 보고 미호는 야스코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동안 가지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극도의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이제 가지타가 죽었으니까 다이어트의 목적도 없어진 거였어요. 5시에 연습이 끝나니까 가가 형사가 미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데요. 미호가 가가 형사한테 가지타 선생님 사건은 어떻게 돼가냐고 물으면서 머뭇거리다가 점퍼에 주사장치를 붙여놨다는 얘기가 돌던데 라고 말을 합니다. 가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혹시 미호씨 주변에 주사바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봤냐고 물어보는데요. 미호는 잠깐 생각을 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수사회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가지타의 점퍼에 물을 뿌린 게 범인이라는 걸 전제로 가지타가 점퍼를 벗기 전에 무대에 올라갔고 옷이 물에 젖을 때까지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사람은 알리바이가 있다고 봤는데요.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6명이었고 그 중에는 아키코랑 야스코가 있었어요. 주사바늘에 대해서는 요새 마약 문제 때문에 의료 관계자가 아니면 주사바늘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발레 단원들 중에 의료 관계자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별 소득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발레단 사무실에 침입했다가 죽은 가자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뉴욕에 있는 정보통 수사 내용에 따르면 가자마가 뉴욕에 있을 때 미술학교 친구 중에 딱 한 사람 일본인이 있었다고 해요. 이름은 모르고 알코올 중독인지 병에 걸렸는지 얼굴색이 영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가자마의 여자친구였던 기요미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자마가 뉴욕에 있었을 때 친구 중에 일본인이 있었다는데 혹시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는데요. 기요미는 가자마한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다가 기요미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이건 상관없는 얘기일지도 모르는데 가자마가 뉴욕에서 일본으로 귀국하고 얼마 안 돼서 느닷없이 자기한테 그림 모델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기요미는 가자마가 시키는 대로 포즈를 잡고 있는데 가자마가 한참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아니야 역시 모델이 별로네 라고 금방 때려쳤대요. 기요미의 말에 가가 형사는 가자마가 뉴욕에서 자신한테 큰 영향을 끼친 화가가 그런 여자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닌가 하면서 혹시 그게 그 일본인 친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가 형사가 가지타의 장례식장에서 분향을 하고 나오는데 저기 발레단 단원들도 분향을 마치고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 중에 미호도 있어요. 근데 앞에서 잘 걷던 미호가 태엽이 끊긴 인형처럼 부자연스럽게 길가에 멈춰 섭니다. 그러다가 미호는 다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가가 형사가 미호를 따라서 골목 안에 들어가니까 미호가 멍하니 서 있습니다.
미호씨, 왜 그래요? 미호는 좀 놀라면서 가가 형사를 빤히 쳐다봐요. 그러더니만, 가가씨, 제발 저를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가가 형사는 미호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공원으로 가는데요. 미호는 가가씨가 이 여자 정신이 나갔나? 왜 이래? 라고 생각한다는 거 다 안다면서 그냥 가지타 선생님을 생각하다가 슬퍼졌고, 그러다 갑자기 또 빈혈이 일어났다고 해요. 가가 형사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미호는 웃으면서 혹시 내가 백혈병이나 뇌종양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면서 그건 아니고 그냥 빈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 둘이서 테니스 연습을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다 한 여학생이 공을 꾹꾹 누르더니 공에 바람이 빠졌다면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테니스공 공기 주입기였습니다. 가가 형사는 다른 형사들한테 미호랑 헤어지고 나서 스포츠 용품점에서 사온 테니스공 전용 공기 주입기를 보여주는데요. 바늘 두께도 그렇고 주사 바늘이랑 똑같이 생겼다면서 이거면 발레단원 누구라도 스포츠 용품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다면서 특히 발레 단원들은 테니스를 쳐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물건이 자기 주위에 있어가지고 이걸로 독침 장치를 만들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구점을 조사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유는 그 공기 주입기 바늘을 독침으로 사용하려면 바늘을 몇 미리 이내로 잘라야 되는데 그냥 벤치 같은 걸로 자르면 바늘 끝이 뭉개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톱 같은 절단 도구가 필요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날까지 수사를 한 끝에 한 공구점에서 실리콘이랑 줄톱을 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야스코였습니다. 공구점 주인 말로는 그 손님이 줄톱으로 바늘 같은 것도 자를 수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줄톱 외에도 실리콘을 산 거는 아마도 니코틴 농축액이 담긴 장치에서 액체가 흘러나오지 않게 방수 용도로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형사들은 바로 발레단에 전화를 해서 야스코의 행방을 물어요. 근데 야스코가 감기에 걸렸다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결석을 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야스코의 집으로 가가 형사랑 형사들이 급파되는데요. 벨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집주인을 불러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침대 위에 야스코가 검은 스커트에 핑크 가디건 차림으로 단정하게 근데 뭔가 부자연스럽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가가 형사가 야스코의 팔을 잡아보니까 싸늘한 감촉에 맥박도 없어요. 그리고 탁자 위를 보니까 수면제 병이 있습니다. 야스코의 시신이 옮겨지고 형사들은 야스코의 집안을 수색하는데요. 한참 수색을 하다가 냉장고 안 냉동실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플라스틱 통으로 만든 독침 장치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에 딸려 나오는 간장 용기로 만든 거였는데요. 용기 한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5mm 정도의 주사 바늘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추측한 대로 바늘 주변에는 니코틴 농축액이 새어나오지 않게 실리콘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가가 형사랑 일행들은 발레단에 가서 야스코의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지타를 죽인 범인이 야스코라는 것도 알려줘요. 근데 아직은 야스코가 대체 왜 가지타를 죽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원들한테 그저께 야스코를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호가 자기였다면서 야스코랑 함께 전철 타고 집에 갔는데 그때까지는 별다른 낌새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발레단 사무실 여직원이 저기 하면서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요. 그저께 야스코가 전화로 감기 때문에 결석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마지막에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스코네 집 냉동실에서 발견한 그 독침 장치의 바늘은 가가 형사가 추리한 대로 테니스공 공기 주입기 바늘이랑 유사했다고 해요. 그리고 야스코의 여동생이 중고등학교 때 테니스부에서 활동을 했고 그 동생이 시합 때문에 도쿄에 올라오면 야스코의 집에서 종종 머물렀다고 합니다. 또 바늘의 절단 부분도 가가 형사가 추리한 대로 그 공구점에서 산 줄톱으로 잘려져 있었고 그 바늘 끝에 남아있는 혈액을 분석해 보니까 가지타의 혈액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가가 형사는 뭔가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왜냐면 가지타가 죽기 전에 가지타의 점퍼가 물에 젖어 있었는데 그때 점퍼에 물을 적실 수 없는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있던 사람 중에 야스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타를 죽이려고 독침 장치를 넣어둔 건 야스코가 맞지만 옷에 물을 적신 건 다른 공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가가 형사는 야스코가 갑자기 왜 자살을 했는지가 좀 의아합니다. 경찰에 잡히는 게 두려워서 자살을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야스코가 어떻게 경찰의 움직임을 알고 딱 그 타이밍에 자살했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어쨌든 가지타를 죽인 범인이 야스코라는 건 확실해졌고, 형사들은 이번에는 야스코가 가자마를 죽인 범인인지에 대한 연관성을 조사해 보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야스코도 전에 뉴욕에 유학을 갔던 게 밝혀지긴 했는데, 야스코가 아키코랑 함께 뉴욕에 유학을 갔던 건 딱 한 번이고, 그것도 4년 전이라서 2년 전에 뉴욕에 간 가자마와의 접점은 없었습니다. 근데 가가 형사는 혹시 우리가 너무 2년 전 뉴욕행에 대한 것만 집착하는 게 아니냐면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다에코한테 야스코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저녁 약속을 잡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에코는 미호도 데리고 나왔는데요. 미호는 가가 형사를 만나는 자리인지 몰랐다면서 둘이 편하게 얘기하시라면서 가려고 하니까 가가 형사가 괜찮다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합니다. 다에코의 말에 따르면 야스코는 처음 고등학교 때 여기 발레 학교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때 너무 아름답게 춤을 춰가지고 다들 감탄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미 아키코라는 인재가 있긴 했지만 야스코도 아키코랑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의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야스코의 춤이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체형의 변화 때문이라고 해요. 이거는 대부분의 발레리나들이 겪는 거라면서 어릴 때는 몸이 가벼우니까 난이도 높은 연기도 잘 해내지만 성인이 되면 피하 지방도 늘어나고 체형 자체가 변하면서 원래 실력이 안 나온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피나는 노력을 하면 충분히 커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스코와는 반대로 아키코는 타고난 발레리나 체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야스코는 그런 아키코랑 똑같은 몸매가 되려고 또 가지타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극도의 다이어트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가강사는 미호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요. 미호가 야스코의 동기를 꼭 밝혀야 하냐고 하니까 가가 형사는 확실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면 모두 이 사건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미호는 그렇겠죠? 라고 말을 하고는 미안해요 라고 혼잣말을 합니다. 다음날 야스코의 윗집에 사는 남자한테 제보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윗집 남자는 야스코가 자살하기 전날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출장 가기 전에 새벽까지 짐을 꾸린 다음에 새벽 1시 정도에 잠을 자려고 누웠대요. 근데 아래층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빌라가 원체 낡아서 소음이 잘 들린다고 해요. 근데 남자 목소리였는지 여자 목소리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야스코가 한밤중에 집에 들어오게 할 정도면 상당히 친한 사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관계가 있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의 정보통을 통해서 흥미로운 수사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4년 전에 뉴욕에서 야스코랑 아키코를 가르쳤던 안무가를 찾았다면서 그때 발레단의 경영자인 시즈코랑 가지타가 뉴욕에 갔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시즈코랑 가지타 두 사람은 처음에는 야스코랑 아키코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뉴욕에 갔다가 야스코랑 아키코 둘 다 일본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요. 원래 야스코랑 아키코는 2달 정도 더 머무를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가지타를 제외하고 시즈코랑 야스코, 아키코가 급하게 일본으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무가 말로는 야스코와 아키코가 귀국을 하던 날에 발레단으로 경찰들이 찾아왔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어떤 일본인 남자가 전날 밤에 한 호텔방에서 칼에 찔려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그 남자의 주변을 탐문해 보니까 그 남자 애인이 뉴욕 발레단의 일본인 여자 댄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발레단을 찾아가서 안무가한테 일본인 댄서가 누구냐고 추궁을 했다는데요. 근데 안무가는 댄서의 사생활까지는 알지 못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있던 가지타가 경찰한테 A는 맞는데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면서 그리고 그 댄서는 이미 일본으로 귀국을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댄서의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야스코라고 했다고 해요. 드디어 야스코의 이름이 나오는구만. 형사 중 한 명이 책상을 탕 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 뒤로 야스코는 경찰한테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데요. 이유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그 일본 남자가 자기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칼에 찔렸다면서 야스코라는 여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해요. 참고로 그 남자 이름은 아오키 가즈히로라고 미술학교 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아오키? 미술 유학생? 가가 형사는 자기도 모르게 앗 하고 소리를 냅니다. 가가 형사는 지난번에 6년 전에 뉴욕으로 미술 공부를 하러 간 오빠가 며칠 전 뉴욕 자취방에서 자살했다는 그 여성을 다시 찾아갑니다. 오빠의 자살 원인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냐고 하니까 자기는 잘 모르겠고
오빠의 자취집 옆방 학생 말로는 오빠가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오빠가 자살하기 일주일 전쯤에 자취집 관리인 방으로 일본에서 국제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요. 전화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전화를 받고 오빠가 굉장히 좋아라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관리인한테 일본에서 다시 전화가 올 거니까 전화가 오면 꼭 좀 바꿔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아서 오빠가 엄청 실망을 했다고 해요. 가가 형사는 가즈히로가 기다리던 사람이 야스코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가즈히로가 뉴욕에 있을 때 물건들 좀 볼 수 있냐고 하니까 가즈히로 여동생은 가방이랑 10여 장의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림들을 살펴보던 중에 발레리나의 그림을 발견하는데요. 하얀 발레리나 복을 입은 여자의 뒷모습 그림이었어요. 가가 형사는 그 그림의 여자가 왠지 야스코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동생한테 혹시 이 그림의 여자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뒷모습이라 누군지 모르겠다고 해요. 뒷모습? 불현듯 전에 가자마의 여자친구인 기요미가 가자마가 자기한테 뒤로 향한 그림 모델을 해달라고 했던 게 떠오릅니다. 가가 형사는 가자마가 분명히 이 그림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자마가 2년 전 뉴욕에 있을 때 유일하게 사귄 일본인 친구가 바로 가즈히로였다고 확신을 합니다. 가가 형사가 다시 발레 단원들이 자주 가는 바에 갑니다. 거기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아키코를 발견해요. 가가 형사는 아키코한테 4년 전에 야스코랑 뉴욕에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히 야스코의 애인이었던 가즈히로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합니다. 아키코는 그 사람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다는데요. 가가 형사가 둘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냐고 물어보니까 아키코는 아마 사랑하긴 했겠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가 형사가 서로 사랑하긴 했지만 귀국하고는 그걸로 끝이었나 보네요 라고 하니까 아키코는 어쩔 수 없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가가 형사는 아키코 당신이랑 야스코가 급하게 귀국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냐고 묻는데요. 아키코는 어머니인 시즈코랑 가지타 선생님은 특히 여자 댄서가 남자랑 사랑에 빠지는 걸 극도로 혐오했다고 해요. 왜냐면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건 발레의 큰 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래서 어머니도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거라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그래서 야스코의 사랑도 인정받지 못했던 거냐고 하니까 아키코는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면서 원래 야스코랑 가즈히로의 관계를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몰랐었는데 어머니 시즈코랑 가지타 선생님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뉴욕에 왔었고 그걸 몰랐던 야스코랑 가즈히로가 집 앞에서 같이 있다가 두 사람한테 딱 걸렸다고 해요. 시즈코랑 가지타는 당연히 야스코한테 그 남자랑 당장 헤어지라고 말했고 그렇게 아키코랑 야스코를 데리고 바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아키코는 야스코도 엄청 힘들었겠지만 그렇다고 발레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즈히로랑 헤어진 쪽을 선택했을 거라고 합니다. 가가 형사가 가즈히로도 그걸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라고 말하는데요. 아키코가 잠시 망설이더니 포기했겠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깐요. 라고 씁쓸하게 말을 합니다. 가가 형사는 다시 한번 사건 정리를 해봅니다. 4년 전 뉴욕에 간 야스코는 미술학교 유학생 가즈히로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 일본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때 가즈히로가 야스코에게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가즈히로는 경찰에게 모르는 사람한테 찔렸다면서 야스코를 감싸준다. 2년 후 가즈히로는 일본에서 유학 온 가자마와 친구가 된다. 그리고 가자마는 가즈히로의 그림, 특히 발레리나의 뒷모습 그림을 보고 예술적 충격을 받는다. 다시 2년 뒤 가즈히로는 뉴욕의 폐허 같은 아파트에서 일본에서 걸려올 전화를 기다린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 우울증을 앓던 가즈히로는 결국 자살을 한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가자마는 다카야나기 발레단 건물에 몰래 침입했다가 하루코가 내려친 꽃병에 맞아 사망했다. 가가 형사는 뉴욕에서 가즈히로가 기다렸던 전화 상대는 가자마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가자마가 사망한 때랑 가즈히로가 전화를 기다렸던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건 가자마가 왜 발레단 사무실에 몰래 침입을 했냐는 거였어요. 정황상 가자마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야스코밖에 없는데 만약 가자마가 야스코의 집에 몰래 침입했고 야스코가 그런 가자마를 죽였다면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건데 왜 가자마는 야스코의 집이 아니라 발레단 건물에 침입을 한 건지 그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야스코가 자신과 가즈히로를 억지로 떼어놓은 가지타에 대한 징후 때문에 가지타를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4년 전에 있던 일 가지고 이제 와서 복수를 한다? 그것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진 가가 형사는 잠깐 산책이나 할 겸 전에 미호와 같이 갔었던 공원에 갑니다. 그리고 자판기에서 주스 하나를 사들고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만. 순간 한 가지 가능성이 가가 형사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건 지금껏 해결하지 못한 의문 한 가지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주는 생각이었어요.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가가 형사는 발레단 감시를 맡았던 형사를 통해서 미호가 연습 중에 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번에도 춤을 추다가 갑자기 우두커니 서버렸다고 해요. 가가 형사는 역에 내려서 과일 가게에서 딸기를 산 다음에 미호가 사는 빌라로 갑니다. 미호의 집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누르니까 얼마 뒤에 문이 살짝 열리더니만 미호가 얼굴을 빼꼼 내밀어요. 미호는 가가 형사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기는 어쩐 일로 왔냐고 해요. 가가 형사는 미호 씨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제 괜찮냐고 물어봅니다. 가가 형사가 들고 온 딸기 상자를 미호한테 내밀고 그럼 자기는 이만 간다고 하고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요. 미호가 가가씨라고 하더니 잠깐 나와 함께 있어 줄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 미호가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가가 형사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탁자 위에 수북히 쌓여있는 수많은 카세트 테이프를 훑어보는데요. 커피를 가져온 미호는 너무 어질러놔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음악을 듣던 중이었던 것 같은데 자기는 괜찮으니까 음악을 들으라고 하는데요. 미호는 아니라면서 카세트 테이프들을 후다닥 치웁니다. 가가 형사가 저기 근데 오늘 왜 나를 집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미호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하더니만 그냥 왠지 오늘은 나를 위해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걸 듣고 싶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가 형사가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 있어가지고 이제 가봐야겠다면서 서둘러 일어납니다. 그리고 커피 잘 마셨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미호는 자기야말로 고맙다고 해요. 가가 형사가 모레 공연이죠? 기대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호의 집을 나섭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전철을 탄 가가 형사는 아까 미호가 했던 말을 곱씹어 봅니다. 그리고 무심코 전철 안을 둘러보다가 저기 앞쪽에 문 앞에 서 있는 여자한테 시선이 멈추는데요. 왠지 미호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역에서 그 미호를 닮은 여자가 내리는데요. 창문을 통해서 얼굴을 확인하니까 미호랑 하나도 닮지가 않았어요. 살짝 헛웃음을 짓던 가가 형사가 표정이 순간 심각해지는데요. 잠깐, 혹시 내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게 아닐까? 가가 형사의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가가 형사는 요코하마 공연장으로 가요. 그리고 종이 위에 아키코 미호라고 적혀있는 대기실에 들어갑니다. 아키코가 가가 형사를 보고 살짝 놀라면서 여긴 웬일로 왔냐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고 하니까 아키코는 곧 무대에 나가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짧게 해달라고 합니다. 가가 형사가 우선은 가자마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했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키코의 목소리 톤이 흔들립니다. 다시 가가 형사는 당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전에 나한테 해줬던 뉴욕에서 일어난 어느 발레리나와 미술학교 유학생의 슬픈 사랑 이야기, 사실 그 발레리나가 야스코가 아니라 아키코 당신이었다는 걸 다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제적인 발레리나로 커나갈 아키코 당신의 이미지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가지타가 뉴욕의 발레단 안무가 앞에서 가즈 히로의 애인이 야스코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실도 다 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자마가 살해되던 날 밤에 당신은 발레단 사무실에 있었다면서 가자마가 혹시 뉴욕에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요. 가가 형사는 가즈 히로의 애인이 아키코라는 사실을 가즈 히로의 발레리나 그림을 보고 알았다면서 처음에는 그 그림의 모델이 야스코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유는 가즈 히로의 애인이 야스코라는 얘기를 들은 것도 있지만 그 그림 속 발레리나의 뒷모습이 야스코랑 꽤나 많이 닮았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4년 전의 야스코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기 전이라서 지금과는 다르게 꽤나 통통한 모습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하고 다시 그 그림을 보니까 그림 속 발레리나는 아키코 당신이랑 무척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가가 형사는 처음엔 가자마를 살해한 게 아키코 당신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는데요. 그리고 그걸 하루코가 감싸주기 위해서 대신 희생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가 형사는 그날 밤 발레단 사무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발 진실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말씀한 대로 가즈히로 씨의 애인은 저였어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아키코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아키코는 사실 가즈히로를 칼로 찌른 것도 자기였다면서
하지만 그거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해요.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날에 가즈히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해서 밤에 가즈히로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칼로 위협을 하면서 제발 가지 말라는 가즈히로의 말에 미안한데 난 절대 발레를 벌릴 수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가즈히로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아키코의 목을 졸랐대요. 그래서 아키코는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던 칼을 들어가지고 가즈히로를 찔렀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일도 말해주세요. 아키코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아키코는 처음 사건이 있던 날 밤에 발레단 사무실에 잠깐 들렸었는데 갑자기 사무실 창문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대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떤 남자가 서 있었다는데요. 가자마였습니다. 아키코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가자마는 잠깐 가즈히로의 일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는데요. 아키코는 난데없이 가즈히로 이름이 튀어나오니까 혹시 누가 들을까봐 일단 창문을 열어줬고 가자마는 창문을 넘어서 사무실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자마는 아키코한테 자기랑 같이 뉴욕에 가자고 했다는데요. 아키코가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얼마 전에 가즈히로한테 편지가 왔다고 해요. 편지 내용은 자기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다면서 이제 곧 죽을 생각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자마는 자기한테 엄청난 미술적 영감을 줬던 친구인 가즈히로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었다면서 어떻게든 삶의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즈히로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가 반드시 아키코를 뉴욕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키코는 이제 곧 공연도 있는데 뉴욕에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절대 못 간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자마가 갑자기 돌변하더니만 가즈히로한테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들었다면서 네가 뉴욕에 안 가면 4년 전 일 다 폭로해 버리겠다고 빨리 가즈히로한테 목소리를 들려주라고 전화기를 들었다는데요. 순간 아키코는 그 일이 밝혀지면 자기는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 전화기를 뺏어버렸고 거기에 흥분한 가자마가 아키코한테 덤벼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즈히로의 머리를 하루코가 내려친 건가요? 가가 형사의 물음에 아키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가 형사는 알겠다면서 공연 잘 하라는 말과 함께 대기실에서 나옵니다. 뒤쪽에 숨어있던 미호가 가가 형사가 완전히 가는 걸 확인한 후에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요. 아키코는 미호를 보자마자 말없이 고개를 저으면서 역시 안 되는 거였어. 그 형사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라고 말을 해요. 미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가 형사라면 언젠간 진실을 알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키코가 미호를 껴안으면서 미안해 미호, 미호는 날 지켜줬는데 그러니까 미호는 아니라면서 자기는 이걸로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막의 마지막 장면은 100년 동안 잠든 오로라 공주가 왕자의 입맞춤을 받고 깨어난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공주가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잠자는 숲 전체가 되살아나요. 그래, 잠자는 숲이었어. 다카야나기 발레단 전체가 잠의 숲에 갇혀 있었던 거야. 가가 형사가 생각을 합니다. 가가 형사는 다시 한번 사건들을 정리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야스코가 가지타를 죽여야만 하는 동기인데 야스코는 4년 전에 아키코가 뉴욕에서 벌인 살인 미수 행위가 모두 자기가 저지른 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일 처리를 한 게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고 믿었던 가지타였습니다. 야스코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가지타의 눈에 들려고 그동안 그렇게 아득바득 노력을 했었는데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야스코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건데요. 아마도 그 사실을 말해준 건 가자마였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두 번째, 가즈히로를 죽인 범인은 누굴까인데 가가 형사도 처음엔 미호를 의심했었어요. 이유는 하루코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죄를 뒤집어 쓴다면 가장 친한 친구인 미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굳이 하루코가 죄를 뒤집어 쓸 것도 없이 미호가 그냥 자기가 했다면서 직접 정당방위를 주장해도 되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아는 미호의 성격상 친구인 하루코한테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난 게 하루코의 교통사고 이야기였어요. 그때 교통사고로 하루코만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미호는 경상이어서 그날 바로 퇴원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문제는 그 사고 뒤로 미호가 때때로 기계가 정지하듯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미호 본인은 단순히 빈혈이라고 했는데 가가 형사가 교통사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필시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후유증일 거라고 합니다. 가가 형사는 미호가 치료를 위해 신경외과를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발레단 근처 신경외과를 모조리 뒤지고 다녔는데요. 결국 한 종합병원 신경외과에서 미호의 진료 기록을 발견합니다.
담당 의사 말로는 미호가 돌발성 이명 증상이라면서 본인 말로는 간간이 이명 증상이 나타나고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했다고 해요. 귀였구나. 가가 형사는 그제서야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요. 미호가 연습 중에 갑자기 동작을 멈춘 것도 음악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호네 집에 갔을 때 탁자 위에 테이프가 수북히 쌓여 있었던 것도 귀가 들리는 동안 음악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기억에 새겨두려고 했던 거였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가가 형사는 그때 미호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1막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에 쉬고 있던 미호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처음 사건이 있던 그날 밤에 정규 레슨을 마치고 아키코와 미호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을 앞두고 같이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둘이 저녁을 먹고 연습실에 돌아오는 길에 미호가 잠깐 편의점에 들렸다 간다고 해서 아키코는 혼자 발레단 건물로 들어가는데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다시 돌아온 미호는 사무실 쪽에서 누군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키코가 낯선 남자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게 보입니다. 순간 미호는 우리 발레단의 간판이 아키코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의 마지막 소망도 깨져버린다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청동으로 된 꽃병을 집어들어가지고 그 남자의 머리에 내려쳐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루코가 사무실로 들어오는데요. 무슨 일이냐는 하루코의 물음에 미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키코가 하루코한테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해줍니다. 아무래도 자수를 해야겠다는 미호한테 하루코는 절대 안 된다고, 넌 이번 공연에 모든 걸 걸지 않았냐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미호한테 하루코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소중한 걸 너한테 뺏어갔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차피 자기는 정당 방위로 곧 풀려날 거고, 그렇게 되면 미호 너는 공연을 할 수 있고 아키코도 가지히로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진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날 밤 사건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물론 미호는 만약에 하루코가 무죄로 풀려나지 못하면 그때는 자기가 자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교통사고는 단순히 운이 없던 교통사고였던 만큼 미호는 하루코한테 그 죄책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지타가 살해됐던 날에 아키코가 미호한테 슬쩍 와서 가방에 이상한 쪽지가 들어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쪽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가즈히로의 죽음을 너가 관여했다는 걸 알고 있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경찰에 신고하진 않겠다. 그리고 이상한 지시도 적혀 있었는데요. 가지타의 점퍼에 물을 뿌리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면서도 이게 또 시키는 대로 안 하기는 좀 그래서 아키코는 어쩔 수 없이 쪽지에 적힌 지시대로 가지타의 점퍼에 물을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타가 살해를 당해요. 미호는 처음에 누구 짓인지 전혀 짐작도 못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가가 형사가 혹시 주변에 주사바늘을 가진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고 또 테니스공 공기 주입기를 본 가가 형사가 갑자기 흥분하는 걸 본 순간 전에 야스코네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공기 주입기랑 똑같이 생긴 물건을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날 늦은 밤에 미호는 자전거를 타고 야스코네 집에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스코는 순순히 자기가 가지타를 죽였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자기가 가장 믿고 존경하던 가지타 선생님한테 배신당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도저히 가지타 선생님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해요. 야스코는 경찰 일을 알려줘서 고맙다면서 혹시 자수를 권하러 왔냐고 물어보는데요. 미호는 맞다면서 근데 이번 요코하마 공연이 끝날 때까지만 제발 경찰에 말하지 말아달라면서 그걸 부탁하러 왔다고 합니다. 야스코가 그게 무슨 얘기냐고 하니까 미호는 사실 가자마를 죽인 건 자기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번 요코하마 공연이 자기의 마지막 무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3막 공연이 시작되고 미호는 하루코에 대한 고마움과 야스코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면서 무대로 나갑니다. 3막 공연이 끝나고 이제 모든 출연자들의 경연이 이어지는데요. 가가 형사는 눈으로 미호를 찾아요. 근데 무대 어디를 봐도 미호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가 형사는 공연장 밖으로 나가서 미호를 찾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찾은 끝에 저기 복도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미호를 발견합니다. 울음을 멈춘 미호가 가가 형사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일어서는데요. 들려요? 가가 형사의 물음에 미호는 살짝 놀라긴 하지만 가가 형사가 어떻게 자기 비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선 들려요. 미호는 울어서 빨개진 눈으로 가가 형사를 쳐다보면서 가가씨 저를 체포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가 형사가 체포하겠다면서 근데 이번 사건은 미호 씨한테 너무 운이 없었다고 내가 미호 씨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귀도 어떻게든 자기가 낫게 해줄 거라면서 사랑합니다
라는 가가 형사의 말과 함께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아주 길게도 했는데요. 이 작품이 유튜브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나 했는데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감히 게이고 형님 작품에 뭐 토를 달 수는 없는데 근데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읽는 저도 복잡한데 이 듣는 분들이 잘 이해가 될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가가지고 중간에 그래서 쉰 목소리가 좀 나왔을 건데요. 예, 죄송합니다. 좀 쉬면서 했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작품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